이렇게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강의는 아직 끝나지 않은 미국 남북전쟁입니다. 지금 6월달이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남북전쟁이 있듯이 미국에도 남북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을 영어로 American Civil War이라고 합니다. Civil War. 욕 같아 보입니까? 자, 그러면 미국 남북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국 남북전쟁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뭐가 떠오르시는 건가요? 링컨이 떠오르고 또 노예도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더 이상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떠오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링컨과 노예, 자, 어떤 연관성이 있고 미국 남북전쟁의 원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북전쟁 끝났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961년에서 시작해가 1965년에 끝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현재 미국의 모습입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미네소타주에서 시작했던 이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지금 확대되었죠. 자,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지금 사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8분 동안 이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렀다는 거죠. 이 조지 플로이드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숨을 쉴 수가 없다, 이거였죠. 이 한마디가 바로 이 조지 플로이드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이런 과잉 진압이 어제 오늘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 이 미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이 흑인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누굽니까? 버락 오바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한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마가 흑인 맞습니까? 아버지가 케냐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백인이죠. 50대 50이에요. 백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흑인이라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미국 사회에는 이게 있기 때문이죠. 바로 원드럼 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 보이시죠?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흑인처럼 보입니까? 백인처럼 보입니까? 백인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흑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룰 때문에? 원드럼 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피 한 방울의 법칙입니다. 자,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가 탄생하겠죠? 이 아이가 백인하고 결혼합니다. 또 하나의 아이가 탄생합니다. 이 아이가 또 백인하고 결혼을 해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백인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조상 중에 한 명이라도 흑인이 있으면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피 한 방울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락 오바마도 미국 사회에서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드럼 룰이 언제쯤 일어났느냐 하면, 언제쯤 이 제도, 이 관습이 만들어졌냐 하면 바로 미국 남북 전쟁을 전후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구조적 차이라는 거죠. 미국 남부와 북부 사이에 어떤 경제적 차이,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미국은 영토가 전 세계에서 한 몇 번째로 넓을까요? 몇 번째로 넓을까요? 그럼 제일 넓은 나라 누구예요? 러시아. 두 번째로 넓은 나라 누구예요? 캐나다입니다. 똑똑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렇게 영토가 넓은 만큼 굉장히 기후대도 다양하겠죠. 그리고 이 북부 지역은 이 유럽 지역하고 굉장히 기후대가 비슷합니다. 기후 조건이 비슷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주했던 청교도인들, 그러니까 청교도이면서 상공업자들이 북부에 이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는 상공업이 발달을 했죠. 그러면 이 북부에 있는 상공업자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관세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외국과 경쟁력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남부 지역은 아열대 기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미국 남부 혹시 플로리다 쪽에 놀러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스님님, 혹시 미국 쪽은 아직 여행 못 하셨구나. 자, 이 미국 남부 지역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아열대 기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담배라든지 사탕수수, 특히 이 모카 재배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러분, 이 모카 같은 경우는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노동집약적 농업이라는 거죠. 인건비가 많이 들려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사회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면 이 미국 남부에 있는 농장주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죠. 그러면 면화 농업이 왜 노동집약적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는 거죠. 왜 손이 많이 가냐 하면 이 솜에서, 이 모카에서 뭐를 분리를 해내야 되냐 하면 까만 모카씨를 분리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흑인 노동력이 아니면 이 간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인들은 힘들어서 못해요. 자, 손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 많이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모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 모카가 진행하는 세계사, 호락호락한 세계사 21편 여러분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면화의 단점을 단 한 번에 극복한 발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명기라는 거죠. 이 조명기를 발명했던 이 인물, 바로 엘리 휘트니입니다. 이 휘트니는 어떤 인물인가 하니 우리나라에는 장영실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바로 이 엘리 휘트니가 바로 미국판 장영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명기가 뭔고 하니 바로 이 모카에서 실을 빼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하나를 발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 남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미국 남북 전쟁을 유발하기도 했고 미국 남북 전쟁을 북부의 승리로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 휘튼입니다. 두 번째 발명이 뭐냐 하면 바로 소총을 이 북부에서 이 사람한테 발주를 넣었습니다. 소총을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공장하고 다르게 어떻게 이 소총을 만들어냈냐면 부품을 호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고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의 소총 산업하고 이 북부 엘리 휘트니가 만들어냈던 이 소총의 어떤 규모, 그 생산 규모하고는 비할 때가 아니죠. 자, 이 조명기의 발명이 흑인 노예 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조명기를 사용 중인 흑인 노예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조명기 한 대가 흑인 노동 50명의 몫을 해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면 모카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겠죠. 영국으로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합니다. 남부의 농장주들한테 이 모카 산업은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흑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모카를 많이 따게 하기 위해서 흑인 노동 수요량을 더욱더 늘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노예 수가 조명기 발명 전에는 65만 명이었던 게 그 발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몇만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자그마치 32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평균 300달러밖에 안 되던 노예 한 명의 가치가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2,000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도 돈이 된다는 거죠. 노예 시장에 팔면은. 자, 이래서 흑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북부에는 보호무역이 발달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세를 높여서. 그런데 이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면화, 어디에 많이 수출했다고요?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한창이었던 영국의 면직물 공업으로 지금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었거든요. 영국에 대다수 수출을 합니다. 이 당시 미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 면화, 이 농사지었던 이 면화가 전 세계 면화 수출량의 70%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렇게 수출하고 난 다음에 공산품을 영국이나 북부에서 사들이는데 관세를 높여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겠죠. 이때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몇 프로 올립니까? 47%. 트럼프보다 더 하죠. 트럼프가 20%, 25% 그러는데 이 당시 링컨 대통령은 47%의 고관세를 때린다는 거죠. 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습니까? 북부의 상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남부의 농장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북부와 남부의 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이해 차이가 남부와 북부 사이에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미국 사회가 제일 처음에는 동부 13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서부로 영토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갈등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1789년에 연방정부가 수립됩니다. 연방정부가 만들어지고 1850년까지 미국의 영토가 서부 개척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부에 보면 루이지애나가 있죠. 자, 루이지애나, 루이,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루이 14세가 생각나죠. 루이 14세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 루이지애나를 나폴레옹으로부터 미국이 사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텍사스 있죠. 원래 이 텍사스가 멕시코 땅이었다는 거죠. 이 멕시코 땅이었던 이 땅을 또 전쟁으로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서부 지역은 누구로부터 빼앗을까요? 바로 인디언으로부터 빼앗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의 영토가 이만큼 팽창되었습니다. 그런데 팽창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노예주 그리고 자유주. 노예주를 선택할 것인가 자유주를 선택할 것인가. 노예주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노예를 인정하는 주입니다. 자유주는 뭐예요? 노예 제도가 폐지된 주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생겨날 때마다 이 주가 노예주가 될 것인가 자유주가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겁니다. 미주리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제가 미주리 주를 잠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미주리 주가 연방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갈등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남부와 북부 사이에 이런 협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주리 주의 미국 편입을 계기로 자유주와 노예주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양 지역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협정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미주리주 한번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미주리주죠. 우리나라에는 남한과 북한이 뭐를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습니까? 북이 38선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졌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자, 미주리 남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이 36도 30입니다. 남쪽은 노예주, 북쪽은 뭐예요? 자유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이게 미주리 협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820년에 맺어졌던 이 미주리 협정으로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1854년에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 뭐냐 하면 준주라는 게 있어요. 준주. 아직까지 미국의 주가 되지 못했던 주. 그러니까 베이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준주의 노예제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예를 들어서 미주리 협정 같은 경우는 미주리 협정으로 따져본다면 미주리 남쪽에 있는 주들은 전부 다 노예주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에 의하면은 그 주가 어떤 주가 생겨난다 해도 그 주의 주민들에 의해서 노예주를 할 것인가 자유주를 할 것인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상 미주리 협정의 파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54년에 미국 공화당이 이 법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미국 공화당의 엠블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미국 공화당은 자유주의와 반노예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창당이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가 속해 있는 당이 무슨 당이에요?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 창당되었을 때 첫 슬로건이 바로 반노예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거죠. 자, 아이러니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엄청난 배경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바꾼 책. 어떤 책이에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 어린 시절에 혹시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자,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래 이름은 뭐예요? 엉클 톰스 캐빈이었죠. 왼쪽에 있는 이 여인이 바로 그 작은 스토우 부인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키가 19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이 스토우 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키가 작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대처럼 작은 여인이 이 커다란 남북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엉클 톰스 케이빈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엉클 톰스 케이빈이 1년에
30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다는 거죠. 미국 남부에서는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금서였습니다. 아예 팔 수조차 없었다는 거죠. 이 엉클 톰스 케빈이 흑인 노예 제도를 비판했던 이 엉클 톰스 케빈이 베스트셀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북부인들한테 인권 감수성을 다시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삶이 이 책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당시 흑인 노예들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지고 있죠. 그리고 이 흑인 노예 중에서도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 하면 여자 노예 같은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노예 같은 경우는 남자 농장주의 강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도무지 비참해서 살 수가 없어. 탈출하고 싶죠. 탈출 가능할까요?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탈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 북부로 탈출하겠죠. 남부 지역에 있는 흑인 노예들은 미국 북부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1850년에 도망노예 송환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북부에서 만약에 잡히면은 다시 남부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흑인 노예들은 탈출을 해도 북부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로 탈출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도망노예 송환법 때문에 어떤 직업이 유행했냐 하면은 추노 아시죠? 조선에서도 추노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장혁. 그렇죠.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도 이 노예 추노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추노꾼에 의해서 잡히면은 거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듭니다. 아주 맹견도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이 노예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채찍으로 맞는 거는 다반사겠죠. 이런 식으로 흑인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다는 겁니다. 특히 흑인 농장주들이 흑인들이 연대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흑인이 만약에 가족을 이루었을 때는 그 구성원 중에 일부를 반드시 다른 농장주한테 팔아버려요. 가족을 일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흑인들의 삶이 굉장히 참혹했음을 고발했던 책이 바로 엉클 톰스 케빈이었다는 겁니다. 미국 남북전쟁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이 링컨이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 혹시 미국 16대 대통령인데요.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입니다. 아까 공화당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자유주의와 반노예주의였죠. 링컨 역시 노예 반대론자였습니다. 하지만 노예 폐지론자는 아니었죠. 과격파가 아니었다는 거죠. 충분히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 최우선으로 삼았던 정책은 뭐냐 하면 이 연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남부가 만약에 타협을 하자 그러면 나는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부 입장에서 봤을 때 공화당 노예 폐지론자들이 많은 공화당의 대통령이 링컨. 그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남부의 입지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대통령은 남부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마 공화당 대통령이 링컨이었을 겁니다. 남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당했는 거죠.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시작으로 해서 7개 주가 남부에서 탈퇴하고 나중에는 11개 주가 다 탈퇴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연방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연합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남부연합의 대통령으로 제퍼슨 데이비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땅덩어리에서 두 나라가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남부연합의 결성은 이 북부에 있는 링컨 대통령한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반란으로 규정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전체 연방의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11개의 주가 탈퇴를 한단 말은 남아있는 당시에는 23개 주가 북부였었거든요. 남아있는 23개 주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큰 나라였다가 작은 나라로 이게 쪼개지는 것은 또 하나의 국격의 문제라는 거죠. 국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연합군에 의해서 섬터 요새가 포격을 받았는데요. 섬터 요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터 요새의 포격이 바로 이 남북전쟁의 시작, 바로 도화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섬터 요새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남부에 속해 있습니까? 북부에 속해 있습니까?
남부에 속해 있죠. 남부에 있는 연방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남부연합은 이 북부군을 상징하는 이 섬터 여수를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전쟁에 불을 땡겼다는 거죠. 자, 북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부의 링컨 대통령은 해상 봉쇄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서양 쪽으로 봉쇄를 하고요. 그리고 요게 보면은 중간에 보면 미시시피 강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또 중심으로 해서 봉쇄를 해가지고 이 남부연합을 동과 서로 양분시켜버려요. 우리나라 남북전쟁 때 이 비슷한 작전이 하나 있었죠. 무슨 작전이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남쪽으로 내려왔던 북한군하고 지금 물자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이 북쪽에 있는 이 북한군하고 양분을 시켜버려가지고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켰잖아요. 역시 남북전쟁도 그 작전이 나왔다는 겁니다. 남북전쟁의 분수령이 된 노예해방령 1863년에 누가 발표합니까? 링컨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전쟁 도중이었다는 거죠.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예해방령 때문에 바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 전까지 남부한테 유리했고 북부 쪽에는 훨씬 불리했었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경제력이 훨씬 북부가 유리했다는 거죠.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총이라든지 이렇게 전쟁 물자를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 북부 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구가 북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당시 북부의 인구가 2200만 명이었습니다. 남부의 인구가 9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 바로 도덕적 정당성이었다는 거죠. 명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명분 싸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분, 이것 때문에 남부가 이기기를 바랬던 유럽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였을까요? 영국이죠. 프랑스도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영국 혁명을 통해서 인권이 확립되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감히 남부를 지원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몸발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노예 해방령 때문에 남부에서 해방되었던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 어디에 가담을 할까요? 북부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군인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보병 54연대입니다. 이 당시에 흑인들이 한 18만 명 정도가 군복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사망자 수가 한 4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이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과연 끝이 났을까요? 미국 남북전쟁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전사자 수가 62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군 병력이 그 60만 명에 육박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다 죽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4, 5년 동안의 전쟁 기간 동안 이 62만 명의 전사자 수는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군인들이 전사했던 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의 치명상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것을 딛고 일어났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40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우리 백인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 희생할 만큼 이 전쟁은 진정 가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전쟁이었을까요? 링컨은 이 수정헌법 13조로 대답을 합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거죠. 미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는 이제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헌법 15조로 흑인에게 선거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흑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거 과연 실천이 되었을까요? 실행이 되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전쟁 이후 남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남부는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남부 11개 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흑인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골머리를 앓았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투표세라는 겁니다. 만약에 남부에 있는 11개 주에서 흑인들이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흑인들이 돈이 있었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됐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시 한 2만 5천 원 정도의 돈을 내고 투표세를 내고 투표를 해야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문맹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인들이 흑인 참정권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야 그래도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네가 정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시험을 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쳤다는 거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지만 뭐를 할 수 있다? 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과해도 투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게 뭔지를 혹시 아십니까? KKK단이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단입니다. 자, KKK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하면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의 남부에 있는 군인들, 퇴역 군인이 되겠죠? 이들이 테네시 주에서 회합을 갖습니다. 우리 남부를 다시 재건하자. 자, 이 흑인들한테 다시는 이 투표를 못하도록 우리가 이 투표권을 제한하자. 그리고 이 흑인들을 돕는 백인들도 꼼짝 못하게 하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 때문에, 이들의 겁박 때문에 흑인들은 투표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유, 무섭죠, 그죠? 아유, 귀신 같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의 유산인 짐크로법의 그늘은 여전하다. 인종주의는 미국인의 DNA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짐크로법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이 짐크로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카스트 제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백인이 보이시죠? 이게 1830년 미국의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이 친구가 흑인으로 분장을 했다는 거죠. 자, 이 흑인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다. 포즈 또한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바보 캐릭터였습니다.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꿀렁꿀렁 가는 바보 캐릭터를 이 백인 그 배우가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따서 이 법을 짐크로법이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백인과 유색 인종을 미국 사회에서 분리하는 법을 우리가 짐크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흑백을 분리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흑백 분리법은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면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있습니다. 남아공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 사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1965년까지 존재를 했던 그 법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의 앞쪽에 보면은 백인 여성이 보이죠. 가장 뒤쪽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흑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흑인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식수대도 흑인이 먹는 식수대가 있고 백인이 먹는 식수대가 있습니다. 식당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공공장소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 흑백 분리가 철저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짐크로법이라는 거죠. 이게 1965년까지 있었으니까 불과 얼마 전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흑인 최초의 NHL, NHL 그러면 굉장히 미국의 야구에는 메이저리거라고 하지만 이 아이스 하키에는 뭡니까? 바로 NHL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윌리 올이라는 흑인 선수였습니다. 최초의 북미 아이스 하키 선수가 되었죠. 몇 년입니까? 1958년이었죠. 아직까지 짐크로법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윌리 올이가 스케이팅을 했습니다. 자, 관중들이 환호를 했을까요? 환호를 했을까요? 멸시를 했습니다. 아이스 하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윌리 올이한테 던져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카였습니다. 이 의미가 뭐였을까요? 윌리 올이한테 던져졌던 이 모카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야, 너 면화밭에 가서 일이나 해. 여기에서 아이스하키 타지 말고.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이 당시에 접근하지 못했던 세 가지 스포츠가 있었죠. 하나가 테니스고요. 또 하나가 골프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키까지. 이건 백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골프는 누가 깼습니까? 타이거 우즈가 깼죠. 테니스는 누가 깼습니까? 세레나 윌리엄스가 깼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스하키는 누가 깼다고요? 윌리 올이가 깼습니다. 1965년에 흑인 선거권이 드디어 쟁취가 되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1865년에 끝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선거권을 완전하게 쟁취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1965년이었다는 거죠. 미국 남북전쟁은 5년 전쟁이 아니라 100년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흑인 선거권이 1965년에 쟁취되었단 말은 1960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 강연에도 나왔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케네디였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반쪽짜리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흑인이 선거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백인들만의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1965년에 민권법이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흑인들이 이 선거권을 쟁취했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미국 남북전쟁으로 지금까지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 인종차별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가 한번 그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얼마입니까?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2017년도 통계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한 220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4.2%인데요. 굉장한 많은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지개입니다.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만약에 한 색깔로 이렇게 피어났다면 그 감흥이 지금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훨씬 덜하지 않을까요? 무지개는 7색깔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다는 거죠. 차이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목화죠? 자, 흑인이 있다든 백인이 있다든 목화는 목화입니다. 이 목화의 혹시 꽃말 아십니까? 목화의 꽃말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의외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죠. 차별하지 않는 세상,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